반갑습니다. 원래 이 봉화의 토요강좌 시간은 항상 좀 부드럽고 브링브링한 우리 김경수 본부장께서 사회를 보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구박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잘생겼다. 예, 오늘 김경수 본부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록물과 관련된 검찰 소환을 지금 우리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검찰 소환을 서울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봉화 토요강좌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양산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참여정부에서 비서관을 했었던 송인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 자리 토요강좌 이 자리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에 내려오시고 나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봉화에. 그래서 방문객들이 올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사저 바깥으로 나와서 방문객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를 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양정철 전 비서관이신데요.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개최하는 이 토요강좌가 지난 6월 달부터 쭉 진행이 됐습니다. 첫 강의가 명진 스님께서 오셔서 첫 강의를 하셨죠. 명진 스님 하시고 도정환 스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신경민 의원 그리고 안도현 시인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표창원 교수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가 무려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곳 봉화를 찾으셔서 우리 김재동 씨 강연이 있었었죠. 정말 많이 들어오셨더만요. 역시 이 공중파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오늘도 그만큼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것에 또 더 뜻깊은 것이 오늘 당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10월 강좌 천호선 정의당 대표께서 오늘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심리치유사로 잘 알려진 정혜신 박사, 우리 여러 책이나 아니면 우리 한겨레 신문에서 칼럼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던 정혜신 박사께서 다음 주에는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고요. 오늘 천호선 대표님을 모시게 된 것은 지난 10월 4일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육로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지가 지난 10월 4일이었습니다. 6주년이었습니다. 6주년의 지난 회담의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 천호선 대표께서는 공식 수행원이 전체가 13명이었거든요. 13명 중에 1인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겸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같이 자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를 시작하게 되면 강사 소개를 양력을 소개를 하니까 양력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호선 대표님께서는 199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 비서관으로서 일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로 계실 때는 선대위 사이버팀장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청와대에서 참여기획비서관 의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셔서 마지막에는 대통령 비서실의 홍보수석 겸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천호선 정의당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가 청와대에서 한 게 굉장히 많네요. 예, 하나도 똑바로 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평화특강이라는 너무 거창한 제목을 사실 저와 긴밀한 협의 없이 노무현 재단에서 붙여놨습니다. 평화특강 정도 하려면요, 국가 원수를 했거나 통일부 장관 정도를 하신 분들, 예를 들면 이재정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 평화특강을 이렇게 써붙여놓고 이렇게 또 홍보할 때 홈페이지에 보니까 무슨 힐링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까지 있는데, 남북관계 얘기하면서 힐링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그 기간 동안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요, 저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14번째 공식 수행원이 돼가지고 10월 1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을 지나 평양을 가서 백화원 초대소에서 여러분들 이틀 주무시는 거죠. 이틀 주무시고 제가 좀 일단 뭘 드시는지 다 말씀드립니다. 마시고, 그리고 요번에 참 공개가 돼서, 공개되지 않았으면 얘기하기 어려웠을 세상의 역설이지만 공개돼서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그 15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읽은 사람이 주변에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국정원이 엉터리를 요약해준 요약본만 읽은 분들이 많습니다. 쭉 거기서 우리가 되살릴 만한 얘기들을 듣고 10월 4일 날 밤 9시 여러분들이 개성공단 CIQ라고 합니다. CIQ 지나서 개성공단을 지나서 서울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저랑 2박 3일 동안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럼 힐링이 좀 되겠다. 그때 있었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10월 2일까지 가는 게요, 쉽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까지 가기 전에 저로서는 이 일을 언제부터 겪냐면 8월 달부터 겪기 시작합니다. 2007년 8월 8일 새벽 4시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아프간 피랍 사건. 23명이 납치되었죠. 그 중에 2분이 돌아가셨죠? 네,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해외여행객이 한두 명 정도 납치가 되면 외교부가 비상대책본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황을 관리합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상황을 브리핑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랍된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고, 그분들을 납치한 사람들이 우리는 의도적으로, 저도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흔히 소위 얘기하는 탈레반들이었습니다. 탈레반들에서 납치가 됐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긴장된 7월 19일 날, 현지 시간 7월 19일 날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8월 8일쯤 되면은 한 15일, 보름 정도 지나서, 이게 42일인가 걸립니다. 이 사건이 최종 마무리돼서 2분이 돌아가시고 나머지가 석방되는데, 한 명이 미리 나오고, 아픈 사람이. 42일 동안 청와대는 완전히 비상체제로 바뀝니다. 24시간 체제.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살해 위협을 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까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납치된 사람 중에 한 명을 살해하겠다 라고 하면 그게 12시가 기준입니다. 거기 12시는 우리나라로 새벽 4시가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4시만 되면 혹시 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냐라는 전화를 기자들이 매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원래 한국 시간 때문에 아침서부터 밤까지 일해야 되는데, 탈레반 피랍 사건 때문에 새벽 4시에도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비상체제로 10며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에 여러분들 요즘 신문에 좀 잘 나와서 하는 우리 조명균 비서관한테 전화 봅니다. 그때 당시 탈레반 소위 샘물교회 피랍 사건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집에서 자는데, 그때 저는 배 위에다 진동으로 해놓고 잤어요. 소리가 저희 애엄마가 깨지 않게 하려고 새벽에 전화가 오니까 배 위에다 진동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면 이게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딱 첫 번째 걱정은 누가 또 시신이 발견됐구나, 피랍자 한 명 더 살해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조명균 비서관이 저한테 주문을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7시에 국가안전보장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9시에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할 예정이다. 8시간 시간이 기억나요. 발표할 예정이다. 그걸 준비해다. 이게 저한테 오늘 주문이었습니다. 대변인한테. 가슴이 철렁했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처음에 이 얘기부터 안 했다. 예. 피랍사건 얘기를 안 하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7시에 소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안전 관련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피랍사건을 다뤘던 건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다뤘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가슴이 철렁했고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 그건 뭐냐면 당시에 피랍된 23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구출작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가서 그분들을 구해오는 거죠. 그러나 지형상 도무지 불가능하고 게다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너 명씩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와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어디서? 지하 벙커에서 개최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이 야 드디어 구출작전 시작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7시 그 지하 벙커 여러분들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죽 잠바 입고 경제대책을 지하벙커에서 논의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경제정책을 지하벙커까지 들어가서 의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하벙커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만든 데가 아니고요. 정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회의, 도청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은 벙커입니다. 여러분들 외국 영화 보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외국 영화에도 미국 NSC 사원실 보면 한반도 지도가 다 딱 뜹니다. 한반도 남북한 한반도 전체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의 위치가 다 점으로 표시되고요. 배의 위치가 다 표시되는 데입니다. V자로 딱 돼 있어서 거기서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데는 아닙니다. 게다가 굳이 가죽 잠바 입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분은 꼭 거기서 가죽 잠바를 입고 아무튼 거기서 7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고 남북정상회담을 공식화하고 인터뷰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은 그때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백종천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세 분이 하죠. 그리고 이제 주관은 대변인이 하게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곧 기자회견을 하는데 뭔지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만 새 나가면 안 됩니다. 미리.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먼저 발표하게 되면 그것은 외교상의 관례를 깨는 것일 뿐더러 대한민국 쪽에서 제일 피곤하고 까다로운 외교 상대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에 하나 보도가 먼저 나가는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평양이. 그렇게 되면 정상회담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몇 시에 이걸 하는데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생중계 차량이 KBS, MBC, SBS, YTN이 다 와서 이제 생중계 준비를 한두 시간 만에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딱 준비를 했는데 결국엔 신문 두 군데에서 인터넷판에다가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흘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어떻게 되면 다 약속을 했는데 출입 기자가 300명입니다. 청와대가 당시에 조그만 인터넷 매체까지 한 군데에서라도 보도하면 나머지가 일제히 보도하게 되면 수습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가서 제가 기자들한테 아주 거의 싹싹 빕니다. 제발 이건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참아달라. 그래서 두 군데서 인터넷판에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실제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까지 그것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빵 때리면서 속보 뜨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정상회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되죠. 아무튼 이렇게 힘들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평양을 간다는 얘기는 5년 내내 있었어요. 어느 정부나 곧 남북정상회담설 그래서 무조건 그 신문에서 때립니다. 그러나 거의 다 불발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그 얘기를 하면 기니까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였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 갔다 왔던 거 아시죠? 네, 자이툰 부대를 갔다 왔을 때 그때 라오스에서 영국, 폴란드, 프랑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귀국하게 돼 있었습니다. 귀국하게 돼 있을 때 프랑스 드골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자마자 비행기에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비행기가 자이툰 부대를 가기 위해서 쿠웨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그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하고 그때 기자들이 처음에 듣자마자 딱 떠올랐던 게 어디로 갈까? 서울로 가지 않아. 그때 생각했던 게 평양.
이었다는 겁니다. 기자들 참 어리석죠. 평양을 가는 방법이 서울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프랑스에서 드골 공항에서 뛰어가지고 그걸 평양까지 간다는 건 뭐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만큼 언젠가 평양은 5년 중에 1차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언제 하다가 그런데 실제로 임기가 다 끝나가면서 거의 희망이 없다. 모두가 그러고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난리가 났습니다.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그래 진짜 짧은 시간이죠. 8월 8일에 발표를 했는데 8월 29일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보통 우리가 외교,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온 날, 토요일 날은 좀 한가합니다. 신문이 월요일 날 나오죠. 그러면 일요일 날 기자들이 보통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신문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보통 기자들이 출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면바지 입고 약간 처음에 정말 오래간만에 그 아프간 사태도 약간 소강 상태였고 그래서 진바지 이렇게 진바지 입고 딱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그 2시에 남북정상회담 추진회의가 긴급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가봤더니 그때 당시 수해가 났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북쪽에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나서 8월 29일서부터 30일에 마칠 수가 없다. 28, 29, 30일에 마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연기 요청을 합니다. 그게 10월 2일서부터 4일까지로 미뤄지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단 수해 자체가 너무 컸고 서울에서 개성을 찍고 평양을 이제 고속도로 쭉 올라가는데 보니까 서울 개성 평양은 고속도로라는 게 우리나라 군도 수준입니다. 요새 국도 잘 닦아놓죠. 국도 정도가 아니라 4차선은 4차선인데 뭐 경계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맛있는 거 핫밥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곳인데 진짜 수해 때문에 많이 피해가 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미뤄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한 20일 있다가 개최될 정상회담이 2달이 미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대변인이 제일 고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달 동안 지금 나왔던 NLL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새누리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다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왜 대선용이다 이건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로 넘겨라. 가서 북핵 문제 해결해 오지 않으려면 가지도 마라. NLL 문제 확실히 선 긋고 와라. NLL 문제가 또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사실 NLL 문제를 놓고 실제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과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의 이 NLL에 대한 의미부여가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되고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보수신문에서 그때부터 이미 NLL 팔아먹으러 가는 거 아니냐. NLL 언급하지 않으면 가지도 마라. 북핵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와라. 막 거의 그런 기조로 2달 내내 논쟁을 합니다. 온갖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을 하면 앞에 나가서 그걸 싸워줘야 되는 건 이제 저 대변인 몫이죠. 맨날 NLL 공부하고 이것저것 공부해가면서 맨날 기자들이랑 논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청와대 대변인을 어떤 분은 제가 5년 내내 했는 줄 아시는데 제가 그때 딱 10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은 제가 어울리지 않고요. 얼마 전에 한겨레에 약간 그 기사 나왔던데 윤태영 대변인이 2년 2번을 했습니다. 저는 의전비서관을 좀 오래 했고 대변인 딱 10개월밖에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얼굴 노출이 많아졌냐 하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중계 브리핑을 했어요. 카메라 딱 켜놓고 방송사 카메라 켜놓고 매일 2시 반에 기자들이 뭐든지 물어봐도 뭐든지 대답하겠다. 라면서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약간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자들이랑 사전에 협의 없이 질의응답 받는 것은 백악관이랑 미국 국무성이랑 대한민국 청와대밖에 없었다고 하는 근거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아무 데도 안 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안 하죠. 단위 2군데로 줄었죠. 모든 질의응답을 받는데 그때 이제 아프간 피랍 사건 이런 것들 얼굴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단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임기 말에 대변인 뭐 별로 할 일 없겠지 했더니 아프간 사건 터지고 14 정상회담이 터졌는데 2달이나 남았고 매일 NLL 문제, 북핵 문제 가지고 맨날 공방하는 거예요. 공방을 하느냐고 대변인 선이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얼굴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저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인가 보다 이렇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0월 2일 날 갑니다. 10월 2일 날 청와대에서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수석 보좌관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날 굉장히 날씨가 흐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쭉 타고 가다가 어디 가죠? 군사 분계선 앞에 노란 칠 돼 있는 여기도 사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원래 거기 노란 칠이 돼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 제 후임의 후임이었던 의전비서관 오상호, 여기 이름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오상호 비서관이 현장 답사를 갑니다. 이제 의전비서관들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미리 답사를 가고 판단을 합니다. 가서 이 군사분계선을 대통령이 걸어서 넘는다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아무 표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지혜를 다 짜냅니다. 무슨 뭐 울타리를 만들까 뭐 하다가 그 보기 흉할 것 같아서 결국엔 노란 페인트로 줄을 하나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오상호 비서관 상 받아야 되는데 그 대목에서는 그 사진이 전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수조 원짜리다. 무슨 뜻이냐면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환공원에서 악수하던 사실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긴장 관계가 줄고 저기 맨날 전쟁하는 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북쪽은 빼고 그래도 남쪽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금단 마지막 전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의 금단의 산을 넘는다는 사진이 전 세계에 보여줘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안정과 신뢰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선이 없었으면 그거 참 애매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는 원래 뭘 치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오상호 비서관이 가서 뭐 선을 긋겠느니 뭐 처음에 뭘 만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걸 하냐 있는 그대로 가자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선이 없었으면 그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노무현 재단에서 오상호 비서관한테 상을 하나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넘어갑니다. 넘어서 개성을 통해서 갑니다. 개성을 갔더니 개성 시내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 공단에 들리는데 이제 시내를 지나갑니다. 개성 시내를 지나가는데 우리 얘기하는 그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거나 또는 양복을 입고 양작을 입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제 옆에 조명김 비서관이랑 제일 같이 타고 갔는데 제일 공식 수행원 중에 제가 제일 서열이 낮았습니다. 나머지 다 높은 분들이고 조명김 비서관보다 내가 하나 좀 높고 그 양반이 좀 낮은 제가 그때는 좀 청와대에서 높았습니다. 같이 가는데 그 얘기를 하면 이 양반은 북쪽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하면서 이게 저게 사실은 우리 남한 쪽 표현으로 따지면 동원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면 여성 둘이 탁 팔짱 입고 한쪽에 책을 들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남녀 간에도 그러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에서부터는 동원이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환영의 표시인 거예요. 어차피 확실히 집단주의가 강한 곳인데 남쪽에서 손님이 오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다 깨끗해요. 그래서 뭐 얇게 걸어가면서 손을 싹 흔들고 길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냥 어떻든 그들의 체제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환영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이제 평양을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참 어려운 게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이라는 게 그 순간까지 8월 8일 이전에 김만복 원장이 월북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평양에 가가지고 협의하고 와서 그 순간까지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을 한다는 게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확정해 주지 않고 한다는 사실도 언제 한다는 것도 장소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포입니다. 북쪽이 갖고 있는. 북은 어떻든 미국과 맞짱 뜨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미국과 맞짱 뜨고 미국의 무시무시한 어떤 정보력과 군사기술이 자기들을 항상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역사적 이유가 있는 피해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몇 시에 어디서 회의한다는 것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수행이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나올지 안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최고 수반입니다. 북한에서 핑계댈 때 그래요. 김정일 위원장 안 만나주면 실제 우리 국가 주석은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양반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결국엔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남쪽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3대 혁명 서재 기념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양 들어가자마자. 장소가 되게 거기서 김영남 위원장이 나타나기로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맞기로 돼 있었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렇죠. 거기서 김영남 위원장이 오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기자들이 남쪽 기자들이 원래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평양에 올라가 있어서 다 아까 얘기했던 3대 혁명 기념탑 부분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우리 남쪽에서 올라간 카메라 방송차 같은 게 다 걷다 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수행원들이 북쪽 수행원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전혀 다른 데로 데려갑니다. 이 차도 나중에 옵니다. 그게 이제 4.25 문화회관이라는데 그 앞에서 그 전에 김영남 위원장이랑 차를 타고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4.25 문화회관에서 딱 쓰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약 10분 남짓 정도 되는 공식 환영 행사를 하고 사라집니다. 하여튼 속으로는 참 다행이죠. 아무튼 그때 4.25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그 직전까지 아무도 남쪽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바가 없는 겁니다. 국정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피해 의식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김정일 위원장을 보기나 하는 건 진짜 제가 100%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평양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백화원 초대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이라도 부르는데 백화원 초대소라는 게 굉장히 넓고 아주 한 몇만 평 될 거예요. 그곳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헤어지고 그것에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점심 먹고 대통령과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제 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짭니다. 그때 뭐 별거 아닌 에피소드인데 2년 만에 대통령이 평양을 가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자들 관심거리예요. 근데 기자들은 그때 당시 어디냐면 고려호텔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려호텔에 기자들을 묻고 그다음에 특별 수행단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학계 그분들은 보통강 호텔에 묵고 우리 대통령 공식 수행원들은 백화원 초대소에 있습니다. 근데 백화원 초대소와 고려 호텔을 제가 대변인이면 이제 수시로 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차는 새 거가 제가 하나 폭스바겐 뭔가 하얀 차 있는데 그게 제 앞에 배점은 돼 있대요. 그래서 자 고려 호텔에 가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5시간 있다 옵니다. 5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전화로 그 안에 있던 그 고려 호텔에 있는 우리 홍보수실 직원들한테 상황을 브리핑하면 그게 기자들한테 남쪽으로 쏘고 그래서 남쪽에서 발표가 되고 이렇게 계속 2박 3일 동안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먹었던 음식 중에 쏘가리 간장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쏘가리 간장집. 어떤 건지 짐작이 가세요? 저쪽에서는 간장집이라면 우리로 따지면 간장조림쯤 됩니다. 대동강에서 잡은 이만한 쏘가리를 간장조림에서 주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뭘 먹었냐고 불러서 제가 쏘가리 간장집을 먹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이 쏘가리는 알겠는데 간장집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떤 기사는 몇 군데 이렇게 써요. 쏘가리와 간장집을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남쪽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장집이 뭐하는 음식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오찬을 하고 김영남 위원장과의 면담, 이거 회담은 아닙니다. 면담이 이제 오후 4시쯤 열립니다. 김영남 지금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는 배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저는 배석할 만한 그런 급수가 못 돼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김영남 위원장과 간담회 참석을 했는데 1시간 40분 정도를 김영남 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장훈수입니다. 단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우리가 요즘 안 들어봤지만 대남방송에서 들었을 것 같은 얘기 뭐 자주가 어떻고서부터 시작해서 외세가 어때서 해서 한 40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훈계하다시피 하는 북의 공식적인 입장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열이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열이 딱 받으셔가지고 이런 식이면 저 내일 짐 싸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쪽에 군기잡기라는 해석도 있어요. 북쪽이 남쪽에 오면 남쪽에 군기잡기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기존의 입장, 뭔가 협상하겠다는 유연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식적인 남쪽과 미국에 대한 입장만 공식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듣고 저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남쪽의 대통령을 오라고 해놓고 저 얘기를 하려고 오라고 했나라고 화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식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저 내일 짐 싸가지고 내려간다고 딱 하고 회담에서 이제 이게 끝나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2박 3일 있으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도 그런데 첫날은 북쪽에서 만찬을 냅니다. 둘째 날은
남쪽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음식과 좀 만찬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든 김정일 위원장, 김영남 위원장 주최 만찬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회담은 아무 성과 없고 거의 일방적으로 훈시 듣고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일종의 돌발 행동을 합니다. 돌발 행동이라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얘기를 했죠. 일단 처음에 건배사를 김영남 위원장이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죠. 그래서 쭉 갔는데 이제 술을 먹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장소가 어디였냐면 북한의 목란관이라는 곳인데 참 북한의 국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모란.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네? 한박꽃. 정확하게 표현. 목란입니다. 목란. 정확하게 나무에 피는 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박꽃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그게 91년도에 지정됐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찾아봤어요. 몇 년도에 지정됐는지는. 되게 북한 국화를 우리가 진달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 목란꽃을 얘기해서 목란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만찬을 하는데 건배가 다 끝나고 이미 이제 식사에 들어갔는데 노무현 김영남 위원장은 뭘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쉬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끊임없이 김영남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한 얘기를 거의 같은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짐작합니다. 그 얘기가 다 다음날 김정일 위원장에게 사전에 들어갈 거라고 믿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 순서를 열심히 설득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술잔 들고 마이크 있는 데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뭘 위해서 건배를 하냐면 남북 병역도 좋고 밤낮도 평화 발전도 좋은데 이걸 하려면 김정일 위원장과 김영남 위원장, 상임위원장이죠. 두 분의 건강과 만수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위원장의 만수건강을 위하여 딱 건배를 제의합니다. 약간 아직도 우리가 볼 때 가서 김정일 위원장이랑 회담하고 오면 몰라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을 위하라고 대통령이 갑자기 나가서 건배를 하니까 또 그 뒤에 조중동을 씹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 양반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쌓여왔던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돼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나중에 얘기를 제가 드리지만 어쨌든 북쪽도 군부는 강경합니다. 북쪽의 강경한 군부에 대항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떤 나름대로 개혁을 해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할수록 남쪽이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을 담아서 건배 제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2박 3일의 행적을 보면 하나의 외교 수리라는 면에서 보면 아주 탁월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건배할 때 저 대변인이잖아요. 또 깨졌다 조중동한테. 그냥 넘어가시지. 건배사 아까 했는데 또 들고 나와서 건배사 하면 좀 역시 친북이다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건배를 딱 합니다. 근데 그 건배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 의미를. 사실 지금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들은 굉장히 강경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날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내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릅니다. 김영남 위원장은 일장 훈시를 하고 들어가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차하면 짐 싸가지고 내려가겠다고까지 해놨습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상황이지만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된 밤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밤 다음날 얘기할 때 노무현 대통령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제 백화원 초대서로 그 김정일 위원장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9시 27분. 그 숫자는 제가 왜 외우냐면 제가 알려가지고 고려 호텔에 전화를 해주거든요. 몇 분 도착 이런 것들. 그래서 11시 45분까지 1차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회담에서 이 1차 회담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시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 간의 평화 구축, 그 다음에 공동체, 경제협력, 그 다음에 통일, 이를 위한 준비해간 이야기를 제가 보기엔 시간상 15분 정도를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간의 그 일종의 FTA라는 표현을 쓰면 좋지 않게 남북 간의 건마다 경제협력 할 때마다 문제가 되니까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제도 맺자.
백두산에 비행기 띄우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북한이 IMF나 이런 데 좀 가입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옆에서 거들겠다. 그리고 남북 간의 유해 이거죠. 우리나라 남 한국 전쟁 때 미군뿐만 아니라 남쪽 우리 국방군 내 전사자들 내 유해를 발굴해서 서로 주고받자. 저쪽은 이제 인민군에 이런 이건 새로운 제안입니다. 여지껏 없었던 이런 제안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 태도가 제가 그런 편에서 좀 삐딱한 겁니다. 일단 우리 맨날 6.15 선언문 해봤는데 6.15 선언 김정일 대통령이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빈 휴지가 되더라. 빈 상자, 빈 무슨 표현이 있어요. 북한 표현. 아무 소용없더라.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 거 선언 자꾸 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 두 번째. 이건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나와서 보세요. 자주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논쟁을 합니다. 남쪽은 너무 자주성이 없다. 외세에 너무 휘둘린다. 인격적 모독이 될 줄로 당신들 너무 왔다 갔다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서해 평화협력지대 개성도 안 되는데 무슨 개성공단 2단계라고 서해 이런 그런 거 하지 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자주 논쟁이 붙습니다. 무엇이 자주냐? 북쪽이 자주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북쪽이 내세우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과 한미동맹과 친미국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높여나가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논쟁은 정말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오늘 제가 한다면 강연하려고 했더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문자 가지고 아주 특별히 특강을 하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김새 가지고 그거는 안 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쭉 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오후에 다시 회담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 김정일 위원장은 오전에 회담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선언문도 굳이 채택할 필요 없고 6.15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도로 하고 뭐 개성공단 같은 거 잘 유지하자. 나머지 문제에서는 이런 의견 교환이 있었다. 대개 외교적 표현하면 이 정도로 끝내려고 했던 게 제가 보기엔 오전까지의 북측의 입장입니다. 이걸 이제 오후에 뒤집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일단 오후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후에 회담 더 합시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뭐 굳이 나중에 또 만나서 얘기합시다. 오가면서 거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조르다시피 합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김모모가 7번을 졸랐다고 숫자를 셌더라고요. 오후에 회담을 해달라. 회담을 해야 된다. 당신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남쪽에서 나보고 2번, 3번, 4번 만나라고 나 이렇게 보내줬는데 당신이 오후 회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오후 회담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있게 된다. 오늘 서울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갈랍니다. 점심 먹고 점심 식사는 하시고 내려가실 생각이셨나요? 점심 먹고 내려갈랍니다. 이럽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쩔쩔입니다. 그럼 겨우겨우 오후에 한번 합시다. 라고 이제 오후 회담이 없었을 오후 회담이 생기는 겁니다. 오후 2시 반쯤 보기로. 그걸 몇 번을 주고받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정 전 통일부장이 한 건을 하는데 북경올림픽 때 예정돼 있었잖아요. 북경올림픽 때 남북 단일 응원단을 만들어서 경의선을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양으로 해서 북경을 갑시다. 빨리 하면 이렇게 되니까 약간 개보수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뭐 그런 걸 굳이 뭐 같이 할 필요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뭐 점점점점 이러니까 그걸 이재정 장관이 그 와중에 막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합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오전 회의에서 그거 하나 남북 올림픽 남북 단일 응원팀을 남쪽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굉장한 사건이죠. 평양까지 북경까지 가자. 이거 하나 겨우 따내고 끝납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총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 비상은 저 같은 사람은 모르죠. 오전 회담 안 들어갔으니까. 오후 회담을 앞두고 어떻든 얻어는 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일단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점심 어디서 먹죠? 보통 김정일 대통령 옥류관 평양냉면 먹으러 갑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 2그릇 반 먹었습니다. 근데 그 먹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한 연설을 합니다. 특별한 연설을 합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발전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넣고 우리 남쪽에서 주로 뭐라고 불렀냐면 개혁과 개방의 표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봐라. 우리 땅에 남쪽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북쪽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하는 공단이 있는데 이게 같이 서로 경제적 이득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들어왔다. 라는 거 아니에요. 개혁과 개방은.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혁과 개방이란 말은 정부 차원에서는 최소한 쓰지 말자. 이런 특별한 연설을 합니다. 이게 의미 있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전에 쭉 얘기를 해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과 개방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이 남쪽의 모든 문제에 대한 특히 개성공단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오면서 아마 그 생각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모든 얘기를 다 어떻게 압축해서 얘기할까 하다가 점심에 그 맛있는 냉면을 놓고 하신 말씀이 앞으로 우리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표현을 정부처럼 쓰지 않겠다. 개성공단. 실제로 그것을 원하는 또는 그것이 결과되더라도 그런 표현을 하고 너희를 바꾸기 위해서 너희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걸 거꾸로 입장을 바꾸면 정말 옳지 않은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냉면을 먹고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모여서 오전 회의에 대한 그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오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메시지를 일부러 전달한 겁니다.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어서 김정일 위원장 들어라. 앞으로 내가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할 테니까 오후에 얘기 잘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됩니다. 그 북쪽에서는 김정일 위원장한테 남쪽의 기자들이 접근한다는 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했을 때 그래도 20분 동안 양 정상이 회담하는 장면이 노출시켰습니다. 기자들 접근. 이번에는 기자들을 하나도 접근을 못 시켰습니다. 오전 회의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백화원 초도에서 9시 27분에 김정일 위원장 도착, 11시 45분 1차 회담 끝, 오전 회담 끝. 이건 제가 얘기해 주는 건지 기자들은 하나도 보지 못해요. 다만 청와대 전속, 우리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전속 TV, 전속 카메라 이것만 찍어서 내보냅니다. 오전까지 모든 장면은 다른 신문사들이 와서 취재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명색이 대변인인데 이 남한의 취재 입장에서부터 당연히 김정일 위원장에게 가깝게 기자들이 여기까지 큰 고생, 오는데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기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이제 티오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왔는데 취재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저랑 지금 국회의원이 된 서영교 보도지원 비서관 그리고 우리 최승식 경호본부장님이 3명이서 이제 짭니다. 북쪽이랑 너희들 이런 식은 안 된다. 오전에 우리가 봐줬지만 오후에 회담을 하는데 이건 틀림없이 기자들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북의 호위총국이라고 그러죠. 호위총국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공식적으로 기자를 넣을 수는 없다. 다만 청와대 이 카메라, 청와대 스틸 사진, 청와대 ENG 이 두 사람을 기자로 대체해 놓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자 1명 MBC, 그러니까 그 ENG 그리고 국민일보 스틸 사진 기자 1명, 그 다음에 연합뉴스 볼펜 팬 기자 이 3명을 이 취재 이거 떼고 백화원 초대서로 긴급해서 냉면 먹던 거 그만 먹으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김정일 위원장이 볼 땐 남쪽에 기자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이제 저도 이제 근접했습니다. 2시 한 30분쯤 돼서 김정일 위원장이 들어옵니다. 딱 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역사적인가? 김정일 위원장이 하룻밤 더 주무시다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체는 외교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갔다가 하룻밤 더 자고 오고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일은 제가 결정해도 작은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의전과 경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일단 회담을 시작합시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총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영훈 비서실장님은 그때 안 가셨구나. 예. 경호실 난리 났죠. 평양에 하루 더 못 들어 경호실에서 이거 뭐 보통 비상이 걸린 게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쪽 체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책회의를 우리끼리 그러니까 김경수 비서관 뭐 의전 비서관 저 이렇게 경호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끼리.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안에서 이미 상황이 다 정리됐더라고요. 정리됐는데 그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오전까지는 김정일 위원장이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대충 마무리 정했는데 오후에 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충분히 하고 하자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의도가 뭐냐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상도 심각한 문제고 우리 어떤 최대 적국의 수도에 자기 나라 대통령이 하루 더 있다는 건 이게 국가 안위상도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그 음모가 있다는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해서 정말 김정일 위원장이 뭔가 더 많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으로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있다 가자.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자기가 하루 더 있다 가자 그러면 그게 되겠지만 남쪽은 그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밖에서 막 회의에다가 이제 메모를 집어넣습니다. 대통령한테 현장으로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선의인 것 같다. 그러니 그 문제 계속 지금 남쪽에서 굉장히 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 실제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쪽의 프레스센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가주시라라고 메모를 놓고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스로 중간에 정리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그 이유는 오후에 얘기가 잘 된 거예요. 쭉 하다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 본인이 보기에도 얘기가 잘 되니까 굳이 하루 더 머물면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얘기가 안에서 이미 정리가 돼버려요. 밖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초조하고 남쪽에 당시 윤승용 홍보수석은 남쪽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되는 게 평양에서 백화초대소에서 보입니다. 얼굴이 하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배경을 아나 자기가 모르지.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질의응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미 안에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변화가. 오후에 그 14정상회담의 내용들이 다 타결됩니다. 하나씩 거의 다 짚어가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심 때 노무현 대통령이 보냈던 개혁과 개방이라는 표현 쓰지 않겠다라는 역지사지 이런 메시지로 들어가고요. 오전에 어떻든 자주 문제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당신과 내가 생각이 틀리지만 당신 얘기 뭔지 알겠다. 말 되는 얘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소위 혹시 여러분들이 기사 중에 하도 요새 그때 거가 좀 많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밀 문서를 북에 전달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건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남북 정상회담 추진회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다 점검해 갑니다. 서해안 평화협력 시대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한 40몇 가지 정도 제안을 우리가 준비했어요. 각 부서에서 뽑고 시민단체에서 뽑고 경제단체에서 뽑아가지고 북쪽에 가면 제의할 것들을 문서로 정리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전 지금도 그것이 노무현답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내가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 볼 때 이해하기 쉽도록 다 다시 써라 라고 주문합니다. 표현 하나도 틀려요. 표현 하나도 틀리고 이건 남쪽의 입장에서 이익되는 것만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북쪽의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되는지 김정일 위원장에 맞게 써라 그래서 쭉 씁니다. 그 남쪽의 기업들이 어떤 예를 들면 현대는 북쪽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남북 경협을 하게 될 게 과거의 평가는 어떤지 앞으로 경협을 하면 어떤 이득이 될지 이게 세 개를 김정일 위원장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표현과 이 실리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딱 해서 노란 모자에 써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한테 전달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굉장히 일관된 설득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전날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한 것. 그리고 오전에 또 이런 거. 아니면 점심 먹고 내려가겠습니다는 약간의 협박. 이런 것까지 총동원돼서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오전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주 문제 얘기했더니 아시다시피 개성공단도요. 북쪽에서 올 땐 엄청난 군사전략적 후퇴입니다. 개성공단에 군부대가 있었던 걸 다 철수시키고 만든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북쪽 입장에서는 개성에서 1시간이라도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걸 미룬 거예요, 뒤로. 해주는 전쟁 터지면 서해안 지역을 점령하는 모든 북한의 해군 부대가 총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주항을 개방한다는 것은 그 해군 부대를 어디론가 더 위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북으로서는 어떻든 군사전략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점심 때 노무현 대통령이 오전에 서해안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얘기하니까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제 회의록이 나옵니다. 군 장성들을 부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점심 먹습니다. 자기 따로 우린 냉면 먹고 있을 때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기 옛날에 정몽원 씨도 와서 그걸 주장했을 때요.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비우라고 하는데 비워도 되겠냐? 그랬더니 의외로 해군 관련 해군 제독도 포함해서 불렀겠죠.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 북의 군부도 그때 굉장히 유연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아마 택도 없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회담이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대변인으로서 느꼈던 고충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김정일 위원장이 하룻밤 더 자고 가달라는 얘기 같은 게 큰 일이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만약에 기자들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청와대 관계자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후일담으로 사실은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하룻밤 더 자러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그 김정일 위원장이 딱 그 얘기하는 순간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시라는 얘기하는 순간 저는 아차 하면 다리가 훅 꺾이더라고요. 괜히 내가 기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남쪽으로 계속 청구가 된 거죠. 그 내용들과 장면들이. 그래서 이제 난 죽었다. 그랬더니 세상이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남쪽에 와서 들어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물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큰 건 내가 결정하지만 작은 건 의전과 경호에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보면서 남과 북의 체계 차이, 남쪽 체제의 우월함,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순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쪽에 그 꼭 진보적이지 않은 분들한테라도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일은 그냥 세상만사 새용지마다 저는 그때 아 이게 진짜 괜히 기자들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오후회담이 시작됩니다. 오후회담 얘기는 저도 하도 길어서 몇 가지 이제 너무 길고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이 바뀝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이 자꾸 얘기를 오래 하자는 태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얘기 주고받는 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데 이제 돈 문제 가지고도 김정일 위원장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일본과 북한 간에 일본이 일제시대 때 이것을 100억 불 정도 차관, 그러니까 무상 원조를 제공하고 북일 관계를 풀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안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랑 한 5년 하면 그거보다 더 줄게.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GDP의 1%씩만 5년 동안 쭉 남북 경협에 써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혁 개방 아니다. 옥류관에서 했던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않고 당신들 입장 이해하겠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개방을 유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반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나서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 하자고 합니다.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 해주 문제, 해주항을 푸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김정일 위원장이 점심 때 우리 군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괜찮다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또 풀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해주항을 푸는 문제를 정몽원 씨 아시죠? 정몽원 씨가 그 전에 1999년도에 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요구를 했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주는 우리가 그냥 빽빽한 곳이다. 그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막 조르더라는 거예요. 때를 씁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0년 6월 달에 와서는 뭐 그분이 좀 막내가 됐는지 그 집안에서 때를 많이 써요. 딱 그래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뭐 쭉 해서 뭐 때 쓴다는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딱 나도 막내입니다. 나도 때를 쓴다는 얘기예요. 해주장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읽다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 협력자 빼고 평화 지대로 하자 그러니까 평화 협력 지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김정일 위원장이 막 받습니다. 던지면 다 받아요. 그때는 거의 그러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는 좀 보수적입니다. 그렇죠? 군대가 보수적인 것을 저는 꼭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진짜 애국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이라면. 이제 그게 좀 심할 때가 있죠. 여기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도 서로 남쪽의 군부대의 보수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혹시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그럽니다.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 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급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는. 어디서나 군부는 보수적이고 뭔가 세상을 바꾸려는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는 그 군부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군부처럼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정도의 긴장감선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본 문제, 아베 총리에 대한 아주 솔직한 의견, 남북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이 겪은 아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문제예요. 왜 이걸 공개하지 말자 그러냐면 이런 문제, 어떤 외국 정상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걸 공개해봐요. 나중에 누가 우리의 외교 전략이 다 노출되고 국적도 외교 전략이 노출되고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마음 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전에 양쪽 외교부 장관, 외교부 차관 사이에서 합의한 것 이상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게 정상회담의 매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서 3자 선언이라는 걸 이끌어냅니다. 사전에 시나리오에 없었던 겁니다. 시드니였었는데요. 제가 그때 대변인이었었는데 미국은 어떻든 북한을 완전히 싹 죽여놓고 뭘 시작하려고 그러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과 당시 부시가 만난다는 건 상상조차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어영부영하긴 했지만 그때 뭐 번역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통역 소동도 일어났었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부시 대통령이 3자 또는 4자 회담을 하자라는 것을 동의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사전에 외교부 장관들 사이에 있었던 사전 접촉에서 나오지 않았던 의제죠. 이런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래서 그 회의록과 그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보안이 유지되고 몇십 년 동안 어느 나라에서는 수십 년 동안의 국가 비밀 기록입니다. 그걸 까자고 한 거죠. 새누리당이. 게다가 이번엔 음성 파일까지 또 까자는 거잖아요. 북쪽에서는요. 존엄해. 여러분들 김정일 위원장이 군 사열 같은 거 할 때 뭐 영광 있으라 라는 거 말고 김정일 위원장이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 오디오가 거의 안 나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편안하게 다른 정상을 만나서 농담을 하는 육성이 까진다. 북쪽에서는 그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음원 파일을 까는 것이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이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걸 그저 어떻게든지 공개해서 한번 TV에 며칠 나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교나 국익에 대해서 어떠한 진지한 최소한의 소양도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 뭐 당 전체가 통째로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합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김정일 위원장 뭐 또 선언 뭐 자꾸 내냐. 맨날 선언 정권 뭐 두 정부가 비슷한 같은 민주당 정부인데 그래서 이제 김양건이 옆에 있는 김양건 씨한테 통정부장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공동 보도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문 정도 내자는 거예요. 선언이 아니라.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또 조릅니다. 때를 쓰죠. 아니 선언 자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한중간에도 하고 하니까 선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또 하나의 선언입니까?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되죠. 그쪽 6.15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6.15의 후속 선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또 설득해서 그럼 선언을 합시다. 라고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거 선언문에 다 집어넣어. 이렇게 하고 대단원의 말이 끝납니다. 2시간 정도 동안. 나중에 이 14선언문에 들어가서 발표된 모든 문제를 다 합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해주에다가 항구를 만들면 그걸 설비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별 걱정 없습니다. 바지선으로 끌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애로가 있을지 그 애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김정일 위원장을 다 설득할 만큼 공부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의도 수차례 걸쳐서 열었고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쭉 보시면 하나하나의 사업을 얼마나 김정일 위원장은 다 안 하려고 그랬던 걸 설득해내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설득을 해냅니다. 맨 끝에 이제 긴장이 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마음속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잘해야 될 텐데 다음 대통령 뭐 다른 사람이 되면 이걸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니 저한테 앞으로 평양을 내가 퇴임하고 난 뒤에도 마음껏 들어다닐 수 있는 여행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정일 위원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구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럼 그거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왜 얘기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한 말 더 붙입니다. 여행권은 여행권인데
무료 여행권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한번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같이 우리 잘 다독여 나갑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오후에 2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마음을 털고 아리랑 아세요 여러분들? 닐리리아 아리랑 말고 북에서 5만 내지 10만이 하는 집체극입니다. 김일성 장군의 항일 무장투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기네 나라가 온 것들을 세계 최대 규모의 뭐라고 그래요? 카드 섹션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카드 섹션, 서커스, 집단 체조, 총검술 이런 게 총 결합된 겁니다. 굉장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태양의 서커스 혹시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10만 명이 모여서 진짜 점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림과 글씨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리랑을 보러 보느냐 마느냐가 저쪽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또 가기 전에 2달 동안의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랑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리랑 내용이 이적이다 아니다 뭐 하여튼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보러 가기로 합니다. 북쪽이 굉장히 내용을 많이 바꿉니다. 몇 가지 김정일이나 김일성 행정을 극히 신격화한 부분 같은 것, 그다음에 총검술 부분 이런 걸 뺍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기엔 불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기로 합니다. 보기로 해서 이제 오후에 가야 되는데 이제 회담 다 끝났어요. 이제 아리랑 보러 가면 됩니다. 저한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5.1 경기장, 능라도 경기장이었는데 보러 가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이 어떻든 불편할 텐데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제 안보관계 이 참모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내서 이렇게 하자. 이러는 나대 박수는 치지 말자.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딱 들어오시니까 우리 출발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화를 딱 냅니다. 왜 박수를 안 쳐? 박수를 쳐야지. 그러다가 좋아. 당신들은 일어나기만 해. 나는 일어나서 박수를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서 권양수 여사님 그럼 저는 어떡하죠? 오늘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좀 전에 뵀는데 아니 애매하잖아요. 그냥 참모들은 기립해도 되고 대통령은 박수치고 그럼 여사님은 기립을 해야 될지 기립하고 박수까지 쳐야 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지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십니다. 내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제가 당신이 기립까지만 해. 이것도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죠. 그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 건배한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남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집체극에 끝나고 나서 기립해서 박수 친 그 내용에 과장 확대해서 해석하면 동조한다는 얘기가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됐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남쪽에서 북쪽 사람들을 설득하러 왔다. 내가 박수를 치지 않으면 남쪽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북쪽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다. 내가 박수를 치면 북쪽 사람들이 좋아하고 남쪽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다.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북쪽 사람들에게를 설득해서 남북이 함께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왔다면 2박 3일인데 박수 쳐야지. 그들이 애쓴 걸 생각해서 박수 쳐야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인 거죠. 근데 끝나고 나서 결국 권양수 여사님이 항의를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당신은 박수 쳤으니 여기서는 환영받지만 남쪽에 가면 욕먹을 거고 나는 가만히 서 있었으니 남쪽에 가면 괜찮지만 여기서는 욕먹게 되고 우리 두 부부가 다 오갈 데가 없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나중에 오늘 그 말씀 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얘기했던 기억을 하시죠. 그렇게 하여튼 아리랑 공연을 아리랑 공연 인터넷에서 한번 보세요. 인터넷 떠돌아 그 보는 것도 이적 표현물 뭐 그런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모르겠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내용에 다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평화자동차 아세요? 통일교가 해서 이제 자동차 공장 가서 평화자동차 공장도 가보고 자동차 공장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기계 수리하는 수준 느낌밖에 안 드는 아주 작은 소박한 손으로 다 조립해서 라인 작업이 안 공장이죠. 그리고 남포 관문이라는 데를 갔다 와서 12시, 1시죠. 1시에 드디어 밤새 양쪽 참모들이 그 어저께 됐던 회담을 기초로 한 쭉 그 14정상회담 합의문을 작성을 합니다. 밤새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주고받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베푸는
오찬을 하게 됩니다. 이 오찬이 참 재밌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오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날은 그 북쪽에서 내고, 둘째 날 저녁은 남쪽에서 내고, 그 셋째 날 환송 오찬을 김정일 위원장이, 이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1차 때나 2차 때나. 첫날 아까 제가 첫날 음식에 대한, 첫날 그 목란건에서 먹었던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적이고 밥 먹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잉어 뱃살찜이라는 게 있어요. 잉어 뱃살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지 않죠? 잉어 그러니까. 약으로나 먹고. 근데 잉어 뱃살인가 봐요. 잉어 뱃살을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갈비 간장 양념한 것처럼 이렇게 쫙 해서 나오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계산이구이라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거위란 표현을 모릅니다. 거위가 계산이라든지, 계산이구이, 뭐 대동강 숭어국 이름 들으면 맛 없을 것 같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쫙 먹었는데, 둘째 날 우리 신라 호텔에서 쭉 냉동차로 우리 음식들 준비해 올라가서 풀어줍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찬을 둘째 날 주는데, 정말 북쪽 음식 먹다 남쪽 음식을 먹으면요, 설탕 덩어리예요. 너무 달고 정말 북쪽 음식은 담백합니다. 그런데 더 맛있는 건 이제 셋째 날 오찬에 나와요. 김정일 그때 한때 뭐 나와요? 와인이 나오는데, 와인이 뭐 비싼 와인이다 싼 와인이다 뭐 한때 또 조선일보가 뽑아가지고 이게 한 병에 몇십만 원짜리 그 브랜드인데 그거보다 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와인도 나오고 뭘 먹은지 더 이상 자랑은 안 할게요. 네. 여러분들 얘기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만 얘기해가지고 무슨 음식인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음식을 잘 대접받습니다. 그때 기분이 굉장히, 각 테이블마다 막 건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재정 장관이 사고를 많이 치셨네. 이재정 장관이 제안을 딱 합니다. 우리 안숙선 씨 아시죠? 명창. 안숙선 씨가 왔으니 이 양반 창을 한번 들읍시다. 그래서 흥보가 아니죠. 춘향가 중에 사랑가를 부르는데, 돌 아시죠? 김용옥 선생. 그 양반이 따라서 그 양반이 헤드 테이블에 앉았어요.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건 양정상이 있는 것이죠. 거기 앉아서 이 고수를 칩니다. 이 양반이 그거 좀 배웠다고 또 티를 내셔서 헤드 테이블을 두드려가면서 안숙선 명창이 사랑가를 부릅니다. 외교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양정상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려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제가 이제 의전비선을 했기 때문에 또 데뷔를 하면서 뭐 고이즈미와 부시와의 수없이 많은 정상회담을 봤지만, 정상회담 만찬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주로 이렇게 썰면서 통역이 옆에 껴가지고 얘기하는데, 통역도 필요 없죠. 남북한은. 정말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취해서 원래 도착했던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합니다. 우리가 그 개성공단에 들렸다가 CIK 통해서 내려오는데 2시간 동안 다 얼굴, 김정일 위원장도 얼굴 빨개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얼굴 빨개지고, 저도 뭐 이게 왜 와인이냐 그러고 막 달라고 먹으면서 이게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하는 생각 좀 했습니다만, 그렇게 기분 좋은 오찬을 하고 진짜 불쾌하게 취했다 이렇게 하면 또 조중동에서 정상들이 뭐 술 취해가지고 뭐 횡설수설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정말 기분 좋게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들리죠? 개성공단 들려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북한 노동자들 모아놓고 이 자본주의 선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공장이 자꾸 크면 지금 외주 부품이나 이런 것들 다 남쪽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 이제 북쪽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작은 외주 협력업체 사장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도 합니다. 이게 이 얘기가 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 빼고 하여튼 시간이 네. 하여튼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한테 사실 개혁 개방하지 말자는 말을 해놓으시고, 너희들도 사장이 생기고 이 자본가 기업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막 이제 월급만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희망, 좋은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9시간 넘어서 예정보다 2시간 지나서 정말 피곤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긴장대로 돼 있었고, 뭐 아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냥 말씀이 많으신 분이라 그저 기자들이 정리하면 이제 귀국 보고대회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있었던 이 모든 협상의 성과에 대한 의미를 본인이 다 설명합니다. 그래 기자들이 우리 기자 노릇 할 거 없다. 하나 적응을 그대로 받았으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2박 3일의 성과를 당신이 직접 다 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쭉 정리를 해서 귀국 보고대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10시가 넘어서 이제 청와대로 돌아왔죠. 그렇게 2박 3일의 긴 여정이 끝납니다.